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성 변호사입니다. 법률 소양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소양 강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률 소양 강좌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사전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건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접속해서 시청할 수가 있고, 강의 영상은 8월 25일 15시부터 9월 1일 18시까지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제 양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을 했고, 사법연수원 45기 수료를 했고, 현재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과 비난 사이라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개인 간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을 해서 명예훼손 사건들이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종중, 이런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터넷 카페라든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그리고 후기라든지 리뷰,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 관련해서 댓글을 작성을 하면서 많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달면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강의 시청 바라고, 강의를 다 듣다 보면은 누구라도 이제 명예훼손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악의적이고 안 좋은 댓글들을 막 씁니다. 그리고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방법은 이제 변호사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먼저 관련된 형법 조문이나 처벌 규정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행동이라도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형법 규정이나 처벌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일단 관련 조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관련 조문 찾는 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고 겁이 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형법이라고 적던지 아니면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이제 법률을 검색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은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형법이라고 치면 형법 관련된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한다. 저 친구는 전과가 있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먼저 조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형법 307조 제1항에 보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이 공연히 이야기한 거에 해당되는지, 사실을 적시한 건지, 명예를 훼손한 건지, 관련 조문에 대해서 조문을 읽어보고 그 조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 조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조문만 가지고 어떤 사안이 이 조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면 조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포섭이 되는지, 이 사안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 검색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든지 대법원 판례 검색하면은 대법원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명예훼손, 공연성, 그리고 모욕,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치시면은 관련 판례들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도 이런 대법원 사이트보다는 케이스 노트라든지 엘박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노트나 엘박스 같은 경우는 하급심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는 엘박스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박스를 추천드립니다. 엘박스에 보면은 똑같이 검색창에 명예훼손이라든지 공연성이 문제되면 공연성, 사실적시가 문제되면 사실적시, 명예가 뭔지 궁금하면 명예,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은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관련된 판례들을 이렇게 차분히 읽다 보면은 내가 문제된 상황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형법 조문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 조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7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형법 제307조 2항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308조에서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309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죄죠. 요즘에 전 서울시장 유족 측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 이런 언론 통해서도 이제 접하셨을 건데, 그런 이제 조문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309조에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는 신문이라든지 잡지, 라디오 이런 출판물을 통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전파성이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좀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310조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조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대비되는 모욕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욕이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 형법 제 312조에서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규정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을 했을 때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줄여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인터넷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을 가중해서 이제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식당은 굉장히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이 없고 배달도 느리다. 이런 게시물을 작성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작성이 된 거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나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통신망에.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제7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70조 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조 2항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70조 3항에서 피해자의 의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형법 규정과 유사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굉장히 전파가 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찾는다,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본격적인 강의 진행에 앞서 다들 이렇게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이런 용어들은 쉽게 사용을 하는데 과연 명예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명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근데 기분이 나빴다. 그럼 명예가 훼손된 걸까요? 일단 명예에 대해서는 뭐 국어 사전에는 뭐 자기의 도덕적, 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어 사전의 내용이 오히려 명예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는 명예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경우에 명예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외부적 명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가치,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외부적 평가. 그리고 외적 명예라고 하는데 구별되는 개념이 내적 명예. 사회적인 평가와 관련 없이 그 사람의 진가, 그 사람의 진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명예 감정. 명예 감정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 나에게 저 사람 교도소에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에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 내 명예가 훼손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외적 명예에 해당돼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군대를 다녀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에 명예훼손 될까요?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려고 했는데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종교적 신념에 반해서 군대를 다녀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관적으로 내가 군대에 다녀온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내적 명예 감정이 훼손될 수는 있어도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는 외적 명예, 사회적 평가, 평판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다고 봐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평가, 나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나를 고발했다,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단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이 친구를 고발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것을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고소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나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발언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주관적으로만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지 그걸 구별을 해서 앞으로 쭉 보는 사안에서도 제3자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 중에서는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을 처벌을 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처벌이 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07조 1항에서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똑같은 요건에서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시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입법례를 보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라 이렇게 공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적시와 관련해서 매체가 이제 다양해지면서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또 이제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합헌 의견이었고 4명은 위헌 의견이었습니다.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으로 판단을 해야지 위헌이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합헌 판결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합헌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합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는 합헌 판결이 여러 차례 있다가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경인가 위헌 판결이 나서 폐지가 됐죠. 그런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은 언제든 위헌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보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허위 사실 적시하는 가중처벌이 되고 그리고 사람도 몇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거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식사 같은 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 동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공연성 요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도 주로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냐면은
경찰서에 가서 공무집행 방해가 이루어질 때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욕설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경찰서 내에 경찰들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일단은 공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야기해야지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특정한 소수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사례처럼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동료에게 다른 동료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소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 차례 이제 전파 가능성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해왔는데 특정한 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연성이라는 법문원이 뭐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에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대법관들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소수 의견은 법문에서 공연성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 소수에게 이야기한 거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소수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내가 누군가에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이야기했더라도 발언을 한 사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기준으로 친한 친척이라든지 친구, 배우자 이렇게 특정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비밀을 보장해 줄 만한 관계에 있다면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관계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한 이웃, 단순한 동료, 직장 동료, 그리고 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소수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파 가능성만 있다면은 명예훼손죄가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게 너무 처벌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파 가능성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파 가능성도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법률에서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이런 식으로 정도를 나누는데 확실성은 거의 90% 이상, 가능성은 한 50% 정도, 그리고 개연성은 60에서 80% 정도로 이제 보는데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 좀 더 높은 수준의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돼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 하나하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꽃뱀이라는 소설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소설이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고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주인공에 대해서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이나 쪽지로 보내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궁금해하던 사람이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을 통해서 내가 비밀을 지키겠다, 나한테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약속한 후에 1대1로 대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래 사실관계를 보면은 일단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비밀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고,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비밀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켰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시에서 공연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밀 대화방에서 대화를 했다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본 거고, 설사 비밀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비밀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의 어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설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물어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공연성이 인정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뜰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남편 그리고 피해자와 가깝지 않은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저것은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경우, 일단 피고인의 남편 같은 경우는 배우자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척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친척이면은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친척은 피해자와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또 먼 친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한테 피해자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비밀을 보장해 줄 만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 친척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친척, 친구, 배우자면은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안 되고, 이웃, 동료 이러면은 일반인 이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친척이더라도 가까운 사이인지 나의 비밀을 보장해 줄 만한 사이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 이제 다른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판례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에 불과한 경우에도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고요. 일면식도 없다. 오히려 이제 일면식이 없으면은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미 그 들은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전과가 있다. 근데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에 보면은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과 그 처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경우,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부터 전에 들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피해자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단순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뿐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해당이 됩니다.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이 이제 골프장 캐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료 골프장 캐디가 유흥을 일삼고 유흥업소를 운영하니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
이런 허위의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을 여러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을 하게 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유흥을 일삼고 유흥업소를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공개되면 사회적인 평가나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요? 일견 이제 공연성이 인정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 그리고 이제 요청서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회사 담당자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그런 진정을 받았을 때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인 요청서의 내용이 담당자에 의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그런 소문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만연한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또 두 번째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사찰 법당에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가 A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기회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A라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즉석에서 이제 그 옆에 있던 A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랑 나랑 이제 성관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바로 이게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 일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나의 사회적인 평판이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경우에 일단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다닐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럼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전파가 됐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설사 피해자가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공연성이 없다. 이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폭행을 했고 피해자를 폭행을 했고 피해자가 병원에 있어서 합의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간 사안입니다. 그 현장에는 병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5년간 친분관계를 유지를 했고 또 병문안을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될까요?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요? 일단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함께 간 가해자의 어머니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은 점포에서 근무를 하면서 5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한 이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대법원은 전체적인 사정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같은 점포에서 5년간 이렇게 같이 일을 했고 단순히 이제 5년간 같이 일했던 사실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병문안까지 온 사안입니다. 굉장히 친분관계가 됐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판시를 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를 한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이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판사님들마다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사안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연성이 인정된지 여부는 그 친분관계 정도, 그 두 사람 가해자나 피해자와 관계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성이 부정된 네 번째 사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학교 교사인 피해자에게 전과 육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쌓는 악덕 교사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원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입니다. 학교법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어떤 교사에게 안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죠. 오히려 이제 학교에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외부로 유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연성이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은 공연성이 인정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가해자나 피해자와의 관계, 보통 이제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만 친척이더라도 먼 친척 그리고 뭐 친구긴 한데 가깝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직장 동료라든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정도 관계만 가지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연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 307조 1항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이 식당 굉장히 불친절하고 맛도 없고 배송 시간도 굉장히 길다, 불편하다. 뭐 평점으로 별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을 작성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내가 내 영업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내 명예를 훼손한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의 문제인데 사실적시라는 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어야 됩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뭐 진실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증거에서 입증이 가능한 것, 의견 표현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과 의견 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데 객관적인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해당돼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배달이 늦다 뭐 이런 경우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적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식당은 반찬들을 재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반찬을 재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적시에서 명예를 훼손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되는지 단순한 의견 표현에 해당되는지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 표현에 해당된다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든지 추상적인 가치 판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뭐 격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다만 이제 그 명예훼손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미 사회에 알려진 사실들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도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해당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판례 사안 중에 제가 이제 명예훼손 사실적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도 사실적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과자다, 뭐 조사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일부로 검찰에서 영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 내일 영장이 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장래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견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영장이 떨어진다는 거는 과거나 현재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일이라도 현재나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명예훼손에 사실적시에 해당돼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견 표현과 이제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법원에서는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리고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리고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이거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이나 비평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소설이나 비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 사실적시를 통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판례에서는 소설이나 비평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견 표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실적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른 수상적 판단이나 의견 표현,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으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안인데, MBC PD수첩에서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 중에서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될 수 있는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성을 은폐, 축소한 채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들이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일부 이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긴 했죠.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될 수 있는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위험성을 은폐했다, 졸속으로 이게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뭐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것도 본 적이 없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인 피해자에게 2단 중에 2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2단 중에 2단이다. 이거 굉장히 듣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2단 중에 2단이다. 어떤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2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해야 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도 유명한 사안인데, 어떤 피고인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 뭐 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피부모님 보톡스 맞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약을 했다. 보톡스 수술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에 마약을 했고 보톡스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이거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명예훼손죄의 사실을 적시한 거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거 암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를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적 인물이고 어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명예훼손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 이제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서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에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내용은 피해자가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말하죠. 명예훼손 피해자가 학교폭력범이라고 지칭한 건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내용을 지칭한 게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이제 구체성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려면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 막연하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됐고 사실관계가 특정이 안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안이 판례 사안인데 피고인 이제 강남역에서 소주 이제 홍보 활동을 하다가 홍보 도우미에게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의 지분이 50%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됐다. 이렇게 발언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뭐가 문제된 사안인데 일본 기업이 됐다고 하면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거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분이 50%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됐다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사안은 제가 진행을 했던 사안인데 그 아파트 헬스장에서 그동안 이제 무료로 헬스장을 이용을 했던 이제 장애인이 있는데 아파트 정책이 바뀌면서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유료로 전환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유료로 전환했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면 국가의 혜택을 달라고 해야지 왜 여기서 혜택을 달라고 해?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발언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된 사안인데 하금심 판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 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치인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의혹제기 형식으로 어떤 발언을 한 경우에 이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거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A 정치인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주는 것처럼 암시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발언한 경우에 이것도 명예훼손이 해당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의혹 제기지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이제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이제 발언 내용이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인지 또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지는데 공적 인물이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항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과 영화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이제 기소가 되거나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 소설하고 영화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설이나 영화라는 특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객들도 영화의 내용이 창작이나 허구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안고서 영화를 감상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좀 이제 낮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역사 드라마 서울 1945에서 특정 장면 이승만이 친일파다 이런 내용 또 여운형의 암살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드라마가 명예를 훼손했다 이승만의 명예를 훼손했다 유족들이 고소를 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드라마라는 특수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됐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요. 또 이제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실미도 이제 부대원들이 이제 부대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유족들이 이것도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어느 정도 창작이 포함되어 있고 허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제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명예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사람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단체나 뭐 회사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피해자가 단체나 회사인 경우에도 그 회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을 때 처벌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단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독립적인 이제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이제 독립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사교 집단이라든지 가족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대법원 사안인데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를 하고 또 고흥군에 대해서 경멸적인 글을 게시해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흥군수 개인에 대해서도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를 한 경우에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된 사안인데 대법원에서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규정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사람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원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객체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대통령이라든지 여기서 이 사안에서는 고흥군수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해당될 여지가 있다,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정책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게시글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 뭐 이런 경우에는 국가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모욕죄 성립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개인, 대통령, 뭐 장관, 국회의원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공적 인물이고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좀 줄어들고요. 다만 이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여지가 있죠. 최근에 보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인데요.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집합 명칭을 통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서울 시민은 굉장히 뭐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서울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냐, 모욕죄가 성립되냐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은 대법원은 집합 명칭인 경우에는 그 서울 시민, 뭐 경기도민 이건 독립된 활동을 하는 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민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도 이제 서울 시민이고 경기도민인 경우에 뭐 서울 시민은 이렇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집단 구성원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집합 명칭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 개개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명예훼손적 발언의 내용이 희석이 된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집단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수가 이제 다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전 지역 검사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 법조 비리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대전 지역 검사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건이 문제되는데 당시 이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수가 25명이고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 수가 6명이라서 어느 정도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3.19 동지에 뭐 이제 학교에서 특정 이제 소수의 이제 교사님들이 3.19 동지회를 구성을 했는데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누가 소속되는지 다 알고 있다.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해서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좀 더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규정인데 좀 더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거의 내용 같습니다. 공연성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허위 사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약간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상황을 과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허위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이와 다른 사실관계가 허위 사실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뭐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때문에 어떻게 입증을 했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 이제 고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된다. 공연성, 뭐 사실 적시, 명예, 사람 다 살펴봤습니다. 이걸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구성 요건인데 고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고 명예훼손죄에 고의가 존재해야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이제 그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좀 전에 살펴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지 내가 인식을 했어야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진실이라고 믿는데 어느 정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런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고 다만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여러 판례 사안들이 있는데 뭐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의 부정 사례인데요. 마트 운영자가 재고 정리를 하다가 뭐 손실이 발생을 하자 이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트 관련자들로부터 점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입점비를 받아서 착복했다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 아이스크림 납품한 직원을 불러서 점장이 여러 업체에서 입점비를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인데 입점비를 얼마 줬냐 이렇게 물어본 사안입니다. 입점비를 몰래 받아서 착복한 내용은 명예훼손적 발언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 경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사안인데 의견 보기로는 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점장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순히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의 부정 사례 두 번째 살펴보면은 또 이것도 이제 전과가 많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뭐 민사소송 관련해서 이제 전과 사실이 이제 공개된 건데 그 전과가 많다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많은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규정이 되고 다만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보면은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됐고, 보통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해서 영화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족들이 이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유족들이 그 이순신 장군을 배신한 것으로 나오는 배설 장군의 이제 후손들이 사자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허구적 창작이나 영화적 허구에 해당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이제 고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발언이 있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요. 이런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서,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방의 목적, 가해의 의사라든지 목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유사하고 다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A4 용지에서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비방을 목적으로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기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해서 신문 기사를 게재한 경우, 이런 경우도 기자를 이용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서 어떤 명예훼손적 내용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소위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연하게라는 내용은 공연성과 같은 내용이고, 사실을 드러내요 이런 내용은 사실적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비방은 목적이 요구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은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처벌이 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 여부는 어떤 사람이 게시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받은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냐 특정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서는 뭐 아이디만 사용을 하거나 뭐 가명을 사용하거나 뭐 두문자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니셜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을 때 그 피해자가 특정이 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느냐 문제는 아니고, 다른 사람, 그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군지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두문자나 이니셜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을 주의사전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댓글에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주의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을 작성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다가 명예훼손적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모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가 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서 안 좋은 게시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 피해자라는 사람이 오프라인 모임도 이렇게 자주 나가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뭐 게시글을 통해서 나의 정보가 이미 공개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이 돼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게임상에서 단순히 아이디만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서 욕설을 한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와 이제 유사한 내용인데요.
유사한데 좀 다른 내용인데 이제 가해자의 특정입니다. 가해자의 특정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해 행위를 했을 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느냐 실제로 그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아이디나 IP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 이 사람을 실제로 고소를 했을 때 이 사람 처벌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좀 해외 기반 서비스와 국내 기반 서비스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누군가를 형사 고소를 하면은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은 IP라든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로고 기록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회사에 보내서 이제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 외국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안 뭐 납치라든지 살인 이런 경우 이외에는 개인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누가 이렇게 그런 명예훼손적이나 모욕적 발언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하는 나라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데 수사협조를 이렇게 영장을 발부해서 기록을 받으려고 할 때 거부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국내 기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다만 익명으로 사용되는 게시판 같은 경우나 그 가입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특별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사례랑 부정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포털 사이트 이제 피해자 연예인인 것 같은데 그 기사란에 그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재벌가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또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게시글이 있고 그 밑에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 아냐. 모 재벌님하고는 관계는 끝났냐. 이런 댓글을 다는 경우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 인터넷 기사나 뭐 뉴스에 댓글들 많이 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리고 허위 사실 이런 경우를 뭐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해당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도 소문을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터넷 댓글이나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달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소속사나 뭐 변호사들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 부정되는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용하고 나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불편한 사항, 뭐 온수 보일러가 고장냈네, 그리고 이제 소음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음식 간이 안 맞다, 그리고 환불 요구를 했는데 막장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이제 후기 작성 같은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를 담고 있고 또 막장 대응과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을 했지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 또 공표 상대방이 주로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 의한 것이다. 또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입니다.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눈과 턱 부위에 고주파 시술을 받았다가 결과가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에 그 성형외과가 가슴 전문이라 눈이나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에 명예훼손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이 경우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또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고 공공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기 작성할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후기 작성할 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판례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먼저 실제로 자신이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뭐 헬스장에서 나한테 PT도 안 받았는데 PT를 받았는데 굉장히 막 불친절하게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게시글에 작성한 경우에 실제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업체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공공의 이익이나 이용한 사람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만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 사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에 글까지 작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약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욕설이라든지 비속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인신공격적 표현,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올릴 때는 그 업체나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검색하는 곳, 뭐 관련된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렇게 관련되는 곳에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 작성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형법제 310조인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 하면 좀 어려우신데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했어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겠죠. 근데 폭행한 이유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데 일정한 경우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뭐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 발언을 해도 피해자가 허락을 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죄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진실성,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어야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그런데 다만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 이익인지 여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공이익이 인정이 되지만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나 소속된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을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전과 관계라든지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전과 사실 많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 후보는 어떤 전과가 있다, 어떤 발언들을 했다, 뭐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민주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봐서 전과 사실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사례인데요. 교수가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근데 문제는 아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기 전이고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식란에 게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심 법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특별한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공공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문제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그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만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장이 여성인 기간제 교사에게 차준비나 차접대를 채용과 계약 유지의 조건을 내세우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대우를 해서 사직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죠. 하지만 이제 교육 현장에서 남녀 평등이 이제 중요한 헌법적 가치고, 교육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국가 사회 일반의 관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단체 이제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그런 방법의 하나로 뭐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조 사장은 각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그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아니라 사적 목적이기 때문에 유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또 이건 좀 특이한 판례인데, 학교 이사장 주거지 아파트에 가서 찾아가서 합법 노조 탄압한다, 부당 인사 처리해라, 부패 재단 퇴진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주소지까지 명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살펴봤고, 명예훼손과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모욕죄가 있습니다. 모욕죄도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명예가 훼손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욕죄도 명예훼손과 같습니다. 다만 그 수단, 방법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되고, 다만 모욕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가치 판단이라든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도 공연성은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 단둘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고만 해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합 명칭에 의한 모욕죄인데요. 이거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건데, 그 집합 명칭에 해당되는 구성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소수인 경우, 특정된 경우 이제 성립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발언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알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무죄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가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집합 명칭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나운서 협회에 소속된 아나운서가 154명이고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아나운서까지 합치면은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집합 명칭을 사용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지만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모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서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욕설하는 경우도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되고, 듣보자,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할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한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뭐 이런 발언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망할년 저기 오네, 이런 욕설 같은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되고,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황장애, 뭐 상대방을 좀 약간 불쾌하게 할 수는 있는데 또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단순 욕설, 혼자 하는 욕설이죠. 아이 뭐 이렇게 XX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약간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310조 같은 경우에 진실성, 공익성을 요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는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정당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긴 전체적인 경위나 발언하는 내용, 침해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제 이제 312조에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12조 제1항에서는 308조 그러니까 사자명예훼손죄와 311조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규정인데요. 고소가 있어야지 조사도 할 수 있고 기소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뭐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유족들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12조 2항에서는 명예훼손죄 307조, 309조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그거는 기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해자가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합의하는 경우죠. 합의가 되면은 이것도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것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고죄 같은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있고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기죄,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사기 범죄의 가해자다.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 나 피해자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 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벌금형이 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되면은 제가 성립된지 여부나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처벌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고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 기간을 주의해야 되는데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고소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명예훼손죄라든지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 사자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했다. 그리고 유족들이 명예훼손 사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 고소 기간이 있다는 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이게 문제된 사안이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설명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제 표현 이런 경우에는 가치 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사안이 검찰에서 주의적 공소 사실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만약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된다. 두 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치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죄를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 같은 경우는 모욕에는 해당된다. 그래서 모욕죄에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공소 기각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공소 기각이 나왔을까요? 알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명예훼손죄에 근데 무죄가 판단이 됐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단이 됐지만 6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사기관이나 검찰 그리고 1심 판사님도 고소 기간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명예훼손 피해를 받았다, 모욕 관련된 피해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녹취록이라든지 목격자, 또 화면을 캡처하다든지 이런 이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한 뒤에 분쟁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방송이나 요즘에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다. 명예훼손을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유튜브 방송은 계속 사람들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방송이 이게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뭐 각각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증거자를 첨부를 해서 이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또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 고소 이외에 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진 않은데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이게 댓글만 작성을 잘못했다가 이게 명예훼손을 고소되고 또 소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글을 작성을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할 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판과 비난 사이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